제2부 제4주제 시문과 회화의 텍스트 연관성에 대하여 논소치 천년산수도라는 주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소설가이신 우한용 교수님의 발표가 있고, 이어서 서울대 박사과정에 있는 허창수 선생님께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우한용 선생님 발표 듣겠습니다. 제2부 제4주제 시문과 회화의 텍스트 연관성에 대하여 논소치 선면산수도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소설가이신 우한용 교수님의 발표가 있고, 이어서 서울대 박사과정에 있는 허창수 선생님께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우한용 선생님 발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한용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문학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그 정년한 후에는 1년에 한 편씩 소설을 냈습니다. 장편소설도 한편소설도 한편소설도 작업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림, 효화하고 시, 또는 문이라고 할 수 있는 문, 이것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침 이 부채, 이거를 합죽선이라고 합니다. 이 부채살을 쭉 이렇게 모아가지고, 대나무로 된 부채살을 모아가지고 만든 부채라고 해서 합죽선이라고 하는데, 그 합죽선에다가 손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이 합죽선을 서로 이렇게 선물로 나눠 가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판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합죽선이 판소리에서 여러 가지 모양을 연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중국에 갔을 때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 합죽선에다가 제 이름으로 시를 써서 준 경우가 있는데, 한국의 이 합죽선하고 중국의 합죽선은 만드는 모양은 다르지만 이 합죽선에다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고 하는 그 문화는 양쪽이 똑같았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합죽선에다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거 선물을 좋아한다든지 또는 시를 쓴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종의 문화 행위인데, 이러한 문화 행위 속에 서로 연관관계가 매우 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연관관계를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연관관계라고 해서 저는 텍스트 연관성이라는 그런 말로 씁니다만, 이게 영어로는 intertextuality, 그러니까 텍스트의 어떤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과 속성 사이에 서로 오감이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줄리아 크리스테바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터텍스추얼이라는 개념을 서양 개념으로까지 끌고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에 이미 농사와 신의라는 그러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때 신의는 시인이 독창적으로 자기 생각을 읽어내가지고 시에 쓴 것을 신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썼던 어떤 시구절 또는 아이디어 또는 그 사람의 다른 작품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자기 시를 썼을 때 그것을 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는 그런 용어를 안 썼지만 이미 고려시대부터 이러한 인터텍스추얼리티, 텍스트 연관성 이 개념은 문학에서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근데 여기서 이제 인터텍스추얼 하다고 할 때, 인터는 뭐 사이고,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 그 속성, 그게 인터, 텍스트, 형용사가 텍스추얼리티, 그렇게 이제 조어가 되는 건데요. 텍스트 개념은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내가 친구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고 친구가 답답을 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내 편지가 텍스트고 내 편지를 친구가 받아보고서 거기에다가 친구는 또 하나의 텍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너한테 답장을 했다면 두 사람이 주고받은 그 편지 그 사이에 서로 연관성이 있을 때 그것을 인터 텍스트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30살 때 썼던 소설하고 60살 됐을 때 쓴 소설 사이에 이러한 저희가 주인공의 설정이라든지 이야기의 분위기라든지 또는 이야기를 구성해가는 방식이라든지 이것이 서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으면 그것도 제 개인 한 사람 안에 작용하는 인터텍스추얼리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림, 회화와 시, 그리고 회화와 산문, 문장 그 사이에 어떤 텍스트 연관성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서치허련이라는 화가가 1890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특별한 제목은 없는데, 그런 제목은 없는데, 이게 이제 부채 모양의 이런 선면, 부채 화풍에다가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그 그림은 산수를 그린 그림이다. 그래가지고 선면 산수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은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 보시면은요, 이 아랫부분에는 나무들이 있고, 나무들, 그리고 뒤에 산이 있고, 멀리 보이는 산이 있고, 이쪽에는 보시면은 노인네가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노인네가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건너가는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앞에 부분은 연못으로 생각이 되는데, 연못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서치허련이 노년의 전라남도 진도에다가 만들었던 운림산강이라는 그런 커다란 뭐라고 할까요? 화가촌이 있었는데 그 화가촌이 첨찰산이라는 산 밑에 있고 그 산 밑에 있는 이 화가촌은 하나의 마을을 구성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고 규모가 크고 또 여러 가지 그림에서 필요한 그런 자재들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운림산방을 모델로 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에 보면은요, 여기 우리가 바라봐가지고 오른쪽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한눈에 해당되는 이쪽 끝까지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 이 그림의 이미지 그리고 저 그림이 뜻하는 바 이런 것들을 이 글로 쓰물 해가지고 그림과 글 그 사이에 연계성을 갖고 그렇게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려면은 이 도록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도록의 형태는 아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 그림을 보면서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을 여기에 띄워놨습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성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시를 쓴다든지 하는 것은 그림은 또 하나의 그림, 시는 또 하나의 시, 또 그 시인의 다른 시,
이런 것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텍스트상의 연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텍스트 개념을 아주 넓혀보면은요, 그 작가가 살았던 시대, 그 그림이 그려진 해, 그리고 그 지역, 그리고 그 사이에 저 화가가 읽었던 책들, 교류했던 다른 화가들 또는 문인들, 또 그 당시의 정치권에서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 보이다니까 아주 한노란 저희가 연계성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를 텍스트 연관성, 인터텍스츄얼 대문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 동양에서는 시하고 그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중에 시중유화, 시 가운데에 그림이 있고 화중유시, 그림 가운데에 시가 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런 구절은 아주 유명해가지고 동양의 그림 이론을 한다든지 또는 그 동양의 시정술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이 늘 인용되곤 합니다. 이것은 송나라의 수동파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 수동파가 당나라의 시인 왕유, 아마 아실 겁니다. 마이시라고 하는 왕유 시를 평가할 때 쓴 구절로, 그러니까 수동파도 굉장히 큰 대가고, 그리고 당나라의 시인 왕유라는 사람도 대단한 시인이었는데, 왕유는 시와 그림 양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파가 봤을 때 시인 왕유의 시야말로 그의 시를 읽어보면 그 중에 그림이 있고, 또 그 양반의 그림을 보면 그 중에 시가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남계 백석출, 그러니까 왕유가 쓴 시인데, 남계 백석출 옥천 홍역비 살로 원구 공치 습인의, 이게 저희가 말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띄워주는 건데, 말로서는 시간이 좀 작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뚝빛신의 하얀 돌 위를 흐르고 옥처럼 맑은 물에 붉은 잎 자치 희냐네, 산길에 비 한 방울 내린 적 없건만 푸르른 숲의 기운은 사람을 잃고 뜻을 덮습니다. 이게 아주 색채 이미지가 지나치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경을 보는데 그 풍경 속에 이 이미지가 그림을 보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왕유의 시고, 이 왕유라는 사람을 소치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 변명한 거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소치라는 분은 원래 허련인데, 이름이 대전을 나올 때 세금대에서는 이런 따졌습니다. 허련인데 이 왕유라는 사람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허유라고 이름을 바꿔 쓰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양반의 이러한 공부감,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시 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 속에 시가 들어있는 이러한 전통은 한국 표화 쪽으로 전이되어서 이른바 남종화라고 하는 화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을 매우 적실하게 구체화한 인물로 이 인물인 수치 화려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파가로서 평생 동안 이러한 산수 가운데에 자기의 시정신을 구체화하는 이런 정신을 유지하면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작품 속에서, 수치 화려의 많은 작품 속에서 그러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 천년산수도의 이 그림, 천년산수도의 이분이 예술관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대상 실경, 실제로 있었던 문림산당으로 상정되는 그 실경을 소치가 문림산당이라는 그 전장을 마련하고 여기에서 그 풍경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늘에 구름 단비 띄어 있는 것처럼, 구름 날리는 것처럼 이렇게 글을 써 넣었는데, 이 글씨체는 밖에서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추사체에 가깝습니다. 근데 추사는 소치 화려라는 부분이 서울에 와서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준 그러한 공덕이 있는 분입니다.
이제 추사하고 서치 허려이라는 사람은 글씨 측면에서 서로 텍스트 연관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이런 데 쓰는 그 글을 화제라고 그러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화제는 나대경 12세기에서 13세기를 한 분인데 나대경의 상정 일장이라는 글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이 나왔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산수하는 그림의 대상이나 그림의 방법은 이념지향적인 그림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추구합니다. 자기들이 살았던 그 풍경을 그대로 그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그림들을 뒷받침하는 정신은 많은 경우 중국 고전에 속하는 신문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의도, 이 시의 의미가, 이 시의 뜻이 무엇인지 하는 그림, 시의도가 제작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추사 김정희의 불이 선나한이라는 시의도가 이 시의도의 전형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 자라서 겨우 꽃을 피우는 것을 아주 수척한 난 한 줄기를 그리고 그 그림의 정신, 연관되는 이화를 그림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여기에도 묻어 있습니다. 여기 쓰여있는 내용은 되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여기서는 이 노인 같은 사람을 하나 설정을 하고 그 노인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을 썼는데, 이게 여름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때에 이 자기 마을을 여기 보니까 여름으로 다가가는 때이니까 이제 저희가 보면서 비도 오고 이제 습하게 젖어 있는 그 기루 위에 꽃이 잔뜩 떨어져 있고 자기는 그 꽃길을 걸어가면서 환유하게 시간을 보내고 차도 다려 마시고 그리고 또 이제 동네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사서삼경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중국 고전들을 읽는 그러한 일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비가 하루를 어떻게 지내는가 것을 우리가 쭉 썼는데 이것은 소치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나대경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나대경이라는 상정의장 산은 고요하고 날은 길다 그러한 글을 여기다가 서치를 쭉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글과 그림, 시와 그림 이 사이의 상호 연관 관계를 깊게 추구하면서 이 조선이 받아두는 그림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을 그린 해가 1866년입니다. 1866년인데 이 해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경인학회라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주교들을 탄압한 그런 일이 있던 해입니다. 그런데 시대는 그러한데 이 그림에서 그렸고 이 그림에서 읽고 있는 저 세계는 그러한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잘라서 얘기하자면은 이 화가와 시인 사이의 교감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그 당대에 더욱 궁핍한 이러한 시대 상황은 거리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그림, 시, 그 사이에 어떤 텍스트 연관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한용 교수님의 논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우한용 교수님께서는 시뿐만 아니라 소설, 평론, 모든 그 영역을 넘나들면서
섬세한 부분들을 잘 찾아내시고 이를 깊게 연구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어서 호창수 선생님의 토론문 듣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한용 선생님 발표의 토론을 맡은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호창수라고 합니다. 네, 우한용 선생님의 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토론을 맡게 되어서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재 그 경희대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있고요. 이전까지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제가 생도들을 또 교육을 담당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한용 선생님께서 마침 이렇게 항상 좋은 글을 쓰시고 또 좋은 생각들을 이렇게 떠오르실 때마다 마침 좀 저를 불러주셔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마침 이 유라시아 문화 포럼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한중 간의 어떤 문화 교류 그리고 텍스트 간의 어떤 교섭성과 같은 이야기들을 조금 하는 주제에 있어서 우한용 선생님께서 요즘 최근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신 이 소치허련이라고 하는 이 작가, 그 화가 이야기를 조금 하신 것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생각들을 같이 좀 곁들여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좀 간단한 토론문을 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통해서 제 이 발표문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우한용 선생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신 부분들은 특히 이 시문이라고 하는 것과 이 회화, 그림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이 예술의 장르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상호 관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사실 좀 파악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허련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년 산수도와 같은 이런 산수도, 또 문인화와 같은 이런 그림들은 단순히 어떤 예술적인 텍스트로서 어떤 그림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문이라고 하는 것 또는 어떤 글씨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곁들여질 때에서야 하나의 텍스트로서 어떤 생명감을 얻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관심사가 사실은 인문학적인 어떤 우리의 관심사인 이런 인문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있어서는 굉장히 기초가 되는, 어떤 초석이 되는 어떤 관심과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발표문의 얘기들을 바탕으로 조금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요. 우리의 관심사인 이런 문학이라고 하는 것,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시대에 가장 세련된 또는 가장 치열한 어떤 담론과 정동을 다루고 있는 그릇이다라고들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중국과 한국의 이 두 나라의 예술 텍스트를 견줌으로써 그 상호 관계성이나 혹은 미적 특질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이 동양적인 전통에서 이 한국적인 미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런 중국에서의 영향, 어떤 영양사적인 관심사로서 우리의 독창적인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중국적인 영향들이 어떻게 좀 변화를 해왔고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의 것으로 체화가 되었는지와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 시문이라고 하는 어떤 글의 영역과 이 회화라고 하는 어떤 시각적인 그림의 영역들이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예술성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통으로서의 예술적 가치라는 것을 현대의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를 좀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 예술로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 그리고 그 인간으로 이루어진 세계들, 그리고 이러한 인간과 세계를 이야기라고 하는 형태, 특히 우한용 선생님께서 자주 시도하시는 어떤 내러티브라고 하는 형태로서 소설의 형식을 빌려서 다양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어떤 상상을 빚어내는 특정한 텍스트 공간,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세계 속에는 사실 늘 다양한 감각들이 충족시켜 왔습니다. 이 동양의 문학은 특히 읽는 것이지만 듣는 것이었고 글로써 보여지는 것이지만 또 누군가의 목소리로 말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산수도, 이 밑에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 선면산수도와 같은 것들, 이 바로 이 동양의 예술의 어떤 상징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과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었던 거죠. 흔히 이제 우리 지금 현대의 어떤 지배적인 관념이라고 얘기하는 융합이라고 하는 말, 통섭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들이 이미 우리 동양의 예술이라고 하는 장르의 기반 속에 녹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더라고요.
20세기 중반부터 어떤 유럽의 문예사주로서 어떤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지배 담론으로 탄생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모든 텍스트는 기존의 어떤 텍스트를 흡수하고 변화하고 어떤 영향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다라는 말인데, 사실 이 동양에서 우리의 이 예술 전통, 이 문학 전통에서는 이런 상호 텍스트성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하영 선생님께서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계신 이 소치 허련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을 통해서 한번 상호 관계성, 그리고 어떤 텍스트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위의 작품은 이제 허련이라고 하는 작가가 진도의 운방산림의 털을 잡고서 어떤 그 산수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이 그림의 가운데에 어떤 산, 그리고 세 개의 집과 같은 요소들이 굉장히 전경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 그림 외면에 있는 이 추사체로 굉장히 강렬하게 쓰여져 있는 이 신문이 사실 배경이 되면서 굉장히 좀 오묘한 감상을 준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 산정 1장이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사실 이 그림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화가로서 또는 작가로서 허련의 본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시대의 어떤 은인들의 아니면 뭐 성기들의 그 사람들의 어떤 감각과 정동과 같은 요소들을 섞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이 허련의 작품을 보고서 이 우뚝한 산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것은 마치 거대한 스승, 여기서는 허련의 스승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니까 추사의 품에 안긴 제자의 모습을 연상케 하기도 하고, 하늘을 뒤덮은 추사체가 마치 스승의 숨결 같다라고도 평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시, 서, 화의 조화를 꿈꾸던 이 추사의 꿈을 이 제자 허련이 이 선면산수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예술 장르의 극적인 결합을 체험을 시켜준 거죠. 사실 이 예술에서 특히 우리 문학을 하는, 문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 텍스트 세계라는 공간 속에서 다양한 감각들을 어떻게 절묘하게 빚어낼 것이냐, 이 목소리라고 하는 것, 보여지는 것, 이야기라고 하는 것,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섞어내서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것이었는데, 사실 이 허련의 예술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문득 좀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되게 재밌는 것들을 좀 찾아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도대체 이 오공 선생님께서 이 허련의 어떤 부분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것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문득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다가 떠올랐던 게, 이 추사가 허련의 호를 직접 지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호를 이 미치광이를 나타내는 뭐 어리석은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 치자를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신문이라는 건 이 서화의 조화를 극적으로 굉장히 집요하게, 굉장히 운치 있게 풀어내는 이 예술의 치라고 하는 허련을 보고 있으니 저는 굉장히 계속 우한용 선생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 예술의 치라고 하는 이야기의 형태로, 내러티브의 형태로 우리의 세계와 우리의 감각과 굉장한 자연의 요소들을 섞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예술론의 이야기들이 합치가 되어서 이 선면산수와 이 허련이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것이 분명하실 것이다. 그 울림을 분명히 포착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연이 빚어낸 이 갖가지 산물들, 그리고 이 삼라만상의 소리와 같은 것이 소설의 형태로 이야기가 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그 미학적인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라는 것,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 세계라고 하는 이런 각각의 텍스트들이 서로 상호 관련성 속에서 어떻게 하나의 이 필체로서 느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인문정신이 예술의 형태로 결합하는 것을 삼절로서 일체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서 시와 일체라는 말을 많이 쓰곤 하니까, 그런 말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았을 때 이 동양의 전통에서는 본래 그림과 신문은 하나다. 글이라는 것은 이미지로 치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돌이켜보면 이 예술적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본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우공 선생님께서 마련해준 이 소설 세계의 장면을 통해서 이 선면산수도를 다시 읽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시공성에 이 허련의 눈으로 아니면 우공 선생의 눈으로 보는 그런 시공성 속에 기대였을 때 이 산정 1장인 제가 여기 인용을 했던 이 하루는 길다 짧은 한 해 같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참뜻을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 상호 텍스트적인 어떤 읽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평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짧고 번박하게 이완영 쌤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또 저의 생각으로 한번 좀 이렇게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우화영 선생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좀 정력적으로 굉장히 많은 소재들을 다양한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의 형태로 만들어내시는 참 이야기꾼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굉장히 많은 귀감이 되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허련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과 또 지금 현대의 이 작가 우한용이 써낸 또 허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중첩되었을 때, 예술이라고 하는 거,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 그림이라고 하는 거, 뭐 다양한 요소들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찰과 같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영상을 통해서 이런 토론거리를 좀 던져드리게 되어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좀 좋은 기회를 저한테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선생님과 제자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시문, 짧은, 그리고 그림, 이런 텍스트들이 문학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정말 참 잘 다루어 주셨습니다. 아마 이 발표와 토론문이 후학들에게 어떤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문제는 종합토론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제4주제 발표와 토론문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마지막 주제인 5주제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